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계명대학교 이종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요즘 앞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챗GPT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이 얼만큼 발전을 할 것인가 앞으로.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사용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야,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것인가? 그러면은 이게 생각을 해서 얘가 뭘 동작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것이 이게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이 더 많아질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현재 인공지능이 얼만큼 개발되고 있는지와 또 제가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에서 공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요즘은 이제 융합학문이 굉장히 이슈가 많죠. 그래서 의대에서도 공학을 배우고 공학에서도 의학을 배웁니다. 또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면서 이런 학문들이 인문학과 공학이 연결된다든지 심리학과 의학이 연결되는 등 최근의 학문 트렌드를 보면 굉장히 융합적인 학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학도 학과나 단대들이 이제 많이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포토제네틱스라고 해가지고 광학으로 어떤 신경을 제어해서 기억을 조작하거나 저장하는 그러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연구를 하면서 어떤 기억이라는 것,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하면은 치매나 알츠하이머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억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 슬프죠. 그럼 이런 기억이라는 것을 저장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USB 같은 거에 저장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꽂아서 전송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제가 젊은 시절 기억했던 그런 것들을 USB에 담아서 뭐 나중에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왔을 때 다시 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러한 인공지능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에도 있듯이 생각하는 기계잖아요.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인공지능이 의식을 얻고 언젠가 인류를 초월한다는 이야기는 인류의 가장 기발한 상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인공지능 청소기, 인공지능 에어컨부터 해서 실이나 아니면 자율형 주행차까지 모든 기기들이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기들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의식을 얻게 될 수준까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인류의 궁극적인 꿈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대신해서 골치 아픈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혹은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챗 GPT부터 시작해서 XAI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생각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겁니다. 머신러닝, 자율주행, 딥러닝 같은 단어들이 엄청 요즘은 넘쳐나고 있죠. 그리고 인공지능에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술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죠.
본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는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연구했었던 인공지능 기기입니다. 우리가 초음파로 이렇게 진단을 할 때 영상을 보고 이제 이 지능이 자동으로 진단을 해줘요. 여기에 유방암이 있구나. 그거를 보통 사람이 진단을 했죠,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저렇게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요 모양을 보고 이거는 암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최근에 의료기기에도 저런 기능들이 이제 많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어때요? 2022년도에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딥러닝 기술입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1, 2, 3, 4, 5, 6, 7, 8, 9를 인지하는데 동작하고 있는 뉴런의 스파이크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겁니다. 지금 뉴런이 지금 시냅스가 한 2% 정도 보이고 있는 이러한 동영상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서 지금 이러한 숫자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만에, 불과 10년 만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기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저런 진단 소프트웨어에서 지금은 이제 이런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인간의 뇌를 모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차장 오늘 또 들어오실 때 보면은 자동으로 인식하죠, 카메라가. 그런 것들도 이러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아키텍처로 진단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인공지능의 그 역사를 한번 봅시다. 1997년에 IBM의 체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딥블루라는 체스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체스 챔피언, 그 당시에 러시아의 카스파로프와 대결을 했는데 결과는 97년도에 딥블루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경악했죠. 야, 이거 뭐지?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체스는 간단한 게임이니까 이길 수 있지만 컴퓨터가, 바둑은 어림없을걸?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요 당시가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에 이번에는 바둑의 신 이세돌 구단에게 이제는 구글의 딥마인드 시스템인 알파고가 도전장을 내밀었죠. 결과는 4대1로 알파고가 승리를 했는데요. 이 경기를 통해서 알파고라는 그 시스템은 바둑에서 인간을 완전히 꺾는 인공지능은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즉 기존의 체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간단한 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고, 바둑은 사실 우리가 철학도 들어가 있고 뭔가 인간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학습한 알파고에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후로 급격한 어떤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를 기점으로 지금 이제 한 7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런 기술이 발전되면서 언젠가 알파고도 의식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우월한 기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상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딥러닝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딥러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딥러닝은 말 그대로 기계가 뭔가를 학습해야 되잖아요. 그걸 일종의 방법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바둑을 두기 위해서 바둑의 규칙을 배워야 되고, 알파고도 이세돌과 대국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규칙을 배워야 되죠. 하지만 의식이 없는 기계가 어떻게 게임의 규칙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사람의 의식의 근원은 있는 걸까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의 근원이라는 것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자는 바로
뉴런들이 상호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뉴런 자체에는 의식과 같은 기묘한 어떠한 동작들이 신비감이 없는 완전한 물리화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작동하는 기계적인 장치입니다. 그렇죠? 처음 우리 이 시작은 우리가 이제 뇌를 한번 공부해 보기 시작했어요. 인류가 1950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뇌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뉴런이라고 불리는 유닛이 너무나 단순하게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동작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우리가 1억 개의 뉴런이 우리 브레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 시 한 600억 개의 뉴런이 만들어지고 그게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요. 수천억 개의 시냅스가 이제 존재를 하고 이것들이 이제 전부 다 연결이 돼서 뭔가 우리가 생각과 어떤 의식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뉴런의 동작을 이렇게 봐서 저 왼쪽에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판단을 해서 오른쪽으로 전달을 한다. 그리고 이 뉴런이 수억 개가 연결이 돼 있다. 이거를 이제 똑같이 구현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인공신경망입니다. 밑에 1950년대 60년대 벌써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아웃풋으로 나간다. 이러한 동작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퍼셉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입력과 출력 사이에 하나의 레이어가 있으면 단층 퍼셉트론. 그 다음에 레이어가 여러 개 이제 적층이 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딥 러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가 있으면 입력과 출력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도 보면 어릴 때 학습지 갖고 공부하는데 답안지가 있어야 우리가 학습이 되죠.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데이터를 주면은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제 학습을 합니다. 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해가지고 가장 정답을 잘 맞출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가 들어오면 정확하게 정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이러한 그 인공신경망은 이미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회사들은 이런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서 입사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높은 성과를 낸 직원과 직원들의 특징을 이미 데이터로 갖고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외국어 점수, 업무 관련 자격증의 개수, 소셜미디어의 친구 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에 관련됐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데이터와 업무 성과의 점수가 있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놓는 거예요. 막 학습을 해놓으면 이제 새로운 지원자가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자격증 수와 친구의 수와 뭐 어학 점수 이런 것만 갖고 성과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잘 나올 사람을 뽑고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을 뽑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델로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거의 하나의 지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 1950년도에 벌써 이런 생각들을 했지만 지금까지 이론만 있고 많은 발전을 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어마어마한 계산량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발전을 하지 못했고 또한 아까 얘기한 학습지의 답지 같은 어떤 데이터와 답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2000년도, 2010년도 들어서까지 많은 발전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인터넷의 발전,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성이 되고 컴퓨터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 이제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사실은 이 앨런 튜링이라는 이 박사님이 제안한 생각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하죠. 앨런 튜링.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학생들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표적인 영화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해서 앨런 튜링을 중심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이 앨런 튜링 교수님은 역사적으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의 암호 체계인 에니그마를 해독해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나오는 기계가 이제 저렇게 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계죠. 1950년도에. 좀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이 스위치들이. 이때 동료들은 어떻게 기계가 이러한 기계를 가지고 암호를 풀 수 있을까라고 반대를 했는데요. 튜링은 이러한 기계가 암호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즉 기계가 어떤 반복적인 절차를 통해서 무언가를 계산할 수 있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암호를 풀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튜링이 고안한 이 생각하는 기계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기계가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공지능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앨런 튜링이 처음에 논문으로 발표한 계산할 수 있는 만능 튜링 머신이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논문에 있습니다. 튜링 머신은 실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설계한 게 이제 논문에 적혀 있는데요. 이 동작 원리를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동영상이 있는데요. 튜링 머신은 먼저 4개의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무한한 길이의 종이 테이프가 있고요. 테이프는 셀로 나누어져 있고 영일이 있고 저렇게 헤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저 헤더가 A 아니면 B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헤더의 작업 방식을 나타내는 명령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머신이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헤더의 상태가 A죠. 그럼 읽은 데이터가 0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헤드 상태가 A, 0으로 쓰고 이동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라. 그 다음 다시 왔더니 헤드 상태가 A죠. 0이고 그러니까 0을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또 0이죠. 그러면 또 헤드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0을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읽어봤더니 A가 1이 됐네요. 그러면 헤드 상태를 B로 하고 1로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갔더니 B가 1이고 그러면은 헤드 상태는 B로 하고 1로 쓰고 이동 방향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 테이블대로 계속 이제 동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다시 1이니까 다시 B는 1로 그대로 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걸 3번 더 반복하면 되겠죠. 한 번, 2번, 다시 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B가 1이네요. 그럼 B가 0이 됐죠. 그러면은 헤드 상태를 A로 만들고 1로 만들고 스탑해라. 여기가 이제 끝입니다. 자, 앨런 튜링이 만든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인가요? 처음에는 이게 5였어요. 5개 있었잖아요. 근데 테이블을 거치니까 이게 이제 6이 된 거예요. 1을 더했죠. 그렇죠. 5에다가 1을 더해서 6이 됐어요. 그러면은 앨런 튜링이 주장한 개념은 이런 겁니다. 이 컴퓨터의 개념이라는 게 이 테이블만 있으면 5 플러스 1도 할 수 있고 5 더하기 5도 할 수 있고 그럼 5 더하기 5 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도 할 수 있고 제곱을 할 수 있으면은 곱하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분도 할 수 있고 미분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테이블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것도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앨런 튜링이 주장한 겁니다. 즉 튜링 머신은 이론적으로는 산술적인 모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좀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상상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만능 튜링 머신이라는 게 구동하는 방식이 요즘 학생들이 갖고 다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하고 구동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요? 안드로이드나 iOS에다가 어떤 앱을 깔죠? 그래서 만능 튜링 머신이 이 운영 체제라고 보면 거기다가 카톡을 1 더하기 1을 해라 하면은 더하고 1 빼기 1을 해라 하면은 그 테이블에 따라서 빼는 것처럼 카톡을 깔면은 카톡이 적용이 되고 인스타그램을 깔면은 인스타그램이 적용이 되고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색도 하고 사진도 하고 게임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능 튜링 머신은 어때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다 인스톨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 제목에도 있듯이 이게 생각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인가. 이 그림은 이제 애셔의 화랑이라는 판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확대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바닷가 작은 마을에 뭐를 보고 있죠? 근데 이걸 확대해서 다시 들어가도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또 들어가도 바다를 보고 있죠? 또 들어가도 바다를 보고 있어요.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비틀어서 계속 들어가면. 그리고 또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인간의 생각도 이것과 비슷하다는 주장입니다. 즉 이게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이게 물이 있다 여기 물이 있는데 나는 이게 여기에 물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또 생각합니다. 그렇죠? 즉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메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메타의 메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메타의 메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굉장히 생각의 깊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빠져나와서 나는 이게 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딱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를 보면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자아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것도 가능한데 기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생각의 어떤 깊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자아가 있고 컴퓨터에게는 자아가 없을까요? 이 자아라는 것이 아까 만능 튜링 머신 한번 보여드렸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러면 튜링 머신의 계산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나 유튜브 알고리즘, 넷플릭스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건 그냥 복잡한 튜링 머신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튜링 머신이 자아 개념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영화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컴퓨터가 자아를 갖게 돼가지고 너무 무서워져서 주인공인 데이비드가 이제 컴퓨터의 CPU를 뽑으러 이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근데 재밌는 게 이 자막을 보면 알겠지만 제발 자신을 죽여주지 말라고 애원을 해요. 주인공 데이비드한테. 컴퓨터가. 신기하죠. 얘는 그냥 단순한 기계인데 왜 살고 싶어 할까에 대한 거죠. 아마 이 2000년대
예전에 나왔던 영화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될 것이라고 아마 감독도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튜링 머신의 계산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같은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인공지능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튜링 머신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생각도 튜링 머신처럼 동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의견이 있겠죠. 먼저 튜링 머신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번 볼까요? 인간의 생각은 튜링 머신의 계산과는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이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시리가 하는 거랑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생각하고 애매하거나 모순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새로운 개념들을 결합하고 창조해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이런 유연함과 창조성, 생각에서 이런 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의 정신적 구조에 아까 얘기한 여러 생각의 층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생각의 층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연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주의 학자들도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도 다양한 층위가 있대요. 기계적인 계산을 하는 튜링 머신의 간단한 규칙도 있고 이러한 간단한 규칙을 수정하는 메타 규칙도 있고 이러한 메타 규칙을 수정하는 메타 규칙도 있고 이렇듯 많은 층위의 규칙들이 겹겹이 쌓이면 인간처럼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은 왜 그러냐면 요즘 딥러닝이 계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아까처럼 수천 개, 수만 개의 레이어를 계산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나오니까 지금 보면은 사과를 인식하는데 사용되는 그 레이어를 이렇게 시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레이어라고 보면 되죠. 그럼 얘는 사과라는 것을 인식할 때 이 많은 레이어들이 각각이 이런 다양한 계산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레이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인간의 생각과 튜링 머신의 계산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주장은 바로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은 워낙에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레이어의 계층이 가능해진다. 이거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 청소기는 배터리가 방전이 다 될 쯤에 자기가 알아서 콘센트를 찾아가죠. 요즘은 스스로 충전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로봇 청소기로 하여금 스스로 충전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로봇 청소기가 나 이제 배고프니까 충전해야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관점을 다르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한 잔 마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배가 고프니까 마셨겠죠. 원숭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서 먹었다고 합시다. 왜 그랬을까요? 배고프니까 먹었겠죠. 송충이가 솔잎을 먹는다고 합시다. 왜 그랬을까요? 배고파서 그랬을까요? 식충식물이 날파리를 잡아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고파서 그랬을까요? 식충식물이 배고프다, 날파리나 잡아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인간의 행위와 어떤 송충이의 행위, 식충식물의 행위는 다른가요? 구별하기 애매하지 않나요? 인공지능주의자들은 인간의 행위나 원숭이의 행위나 다람쥐의 행위나 송충이의 행위 모두 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배고파서 하는 행위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로봇 청소기도 충전하는 행위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배고파서 하는 행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즉 로봇 청소기가 배고프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로봇 청소기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알파고나 실이나 이런 알고리즘도 당연히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겠죠. 이러한 주장의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전부 다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생각 이런 거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밖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으로만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은 행동주의 심리학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 따르면 심리학 연구의 대상은 정신이나 마음이 아니래요. 오직 관찰 가능한 행동뿐이라는 겁니다. 스키너의 행동 심리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심리학의 대상은 제가 배가 고픈지 고프지 않은지가 아니라 우유를 꺼내 마시는 행위 그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들의 주장은 인공지능의 행동이나 인간의 행동이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계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설득되신 분도 있고 설득되시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반론도 있겠죠. 그럼 무조건 이거는 다르다 생각하는 게 어때요? 다른 의견 한번 볼까요? 이 어떤 내용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어떤 숙제가 있었죠. 이 당시에 황제가 자신의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방법을 못 찾고 있었던 아르키메데스가 답답해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떠올랐죠.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면 순금의 비중에 따라서 물속에 잠긴 만큼 물이 흘러내릴 거라는 겁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를 외치면서 알몸으로 뛰쳐나왔다라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있죠. 그 부분은 이러한 통찰력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이러한 통찰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이 다르다는 면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른 어떤 스님이 깨달음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검지손가락을 높이 쳐들었다고 해요. 그러자 한 동자가 이것을 흉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스님이 그 동자를 불러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그 동자는 대답 대신에 검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스님은 그 동자의 손가락을 잡아다가 싹둑 잘라버렸대요. 아파서 펄쩍펄쩍 뛰어갔겠죠? 도망가려고 하자 스님은 동자를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네 이놈 하고 이렇게 부르니까 동자가 뒤를 돌아봤겠죠? 그때 스님이 갑자기 검지손가락을 들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순간 동자는 깨우쳤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저도 아직 정확한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깨달음, 이러한 깨달음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초보 운전자는 운전을 할 때 계산을 하죠. 현재 자동차의 속도나 노면의 정도, 노면의 상태, 차의 성능 등을 고려해서 의식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숙련된 운전자는 그렇게 운전하지 않죠. 직관적으로 운전을 해요. 그렇죠? 미국의 철학자 드레이퍼스는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계산하는 방식과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억지 비유일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계산을 하는 것이고 사람은 직관적으로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형사가 저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너 범인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도 있었죠. 이런 그 다음에 우리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직감적으로 뭐가 돈이 될 것인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인공지능의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이 단점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존설의 중국어방 논증이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아마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도 배울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방 안에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이제 중국어를 할 줄 몰라요. 근데 중국어 사전이 있어. 그 방 안에. 그런데 방 밖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중국 사람이 중국어로 된 질문 쪽지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책에 적힌 질문 목록에 답지가 있겠죠. 그 답지를 중국어로 써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방 밖에 있는 사람은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할 줄 안다고 착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중국어를 할 줄 모르잖아요. 존설의 주장이 뭐냐면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중국어를 모르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사람과 체스는 둘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오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31년도에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의 이 논문을 보면은 뭐 내용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증명이라는 어떤 그 수학적인 증명보다 더 큰 진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증명보다 크면은 인공지능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인공지능의 계산은 어쨌든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인공지능의 계산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인간은 자신의 밖을 볼 수 있지만 기계는 자신의 밖을 볼 수 없다는 그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양쪽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어쨌거나 이게 생각하던 생각하지 않던 인공지능의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경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어떤 인공지능이 계속 개발이 되어 될 텐데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인공지능의 지능, 머신 인텔리전스는 1950년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1950년도가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앨런 튜링 박사님이 기계를 개발한 그 시점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휴먼 인텔렉트는 어때요? 사람의 지능은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놓고 보면 교차점이 있을 겁니다. 그 교차점이 바로 싱귤러리티, 즉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특이점. 즉 지능의 폭발 시대가 온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 시대가 언제쯤일까요? 한 2100년? 2080년? 한 2035년에서 2050년 사이일 겁니다. 즉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대학 가고 이제 직장을 구할 때쯤이 바로 이 휴먼 인텔렉트, 이 머신 인텔리전스가 휴먼 인텔렉트를 뛰어넘는, 즉 뛰어넘으면 어떻게 돼요? 트랜스 휴먼이죠. 사람과 기계가 구별이 안 되는 시대에 온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생성 AI 뭐 이런 것들도 단어들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개발하는 창조물들이 사람이 창조한 것과 구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요즘 CF 보면은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뭐 나오는 CF도 있고, 요즘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숙제 내주면 챗GPT나 이런 걸로 해서 갖고 옵니다. 파워포인트도 더 잘 만들어줘요, 인공지능이. 즉 결과물이 사람이 한 건지 인공지능이 한 건지가 지금 구별이 안 돼요. 오히려 대학생들 논문 쓰는 것이 것보다 인공지능한테 챗GPT로 해오라고 하면 사실 퀄리티가 더 좋습니다. 괜찮아요. 번역도 당연히 사람보다 더 잘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했음이라고 이렇게 규제화하는 이 마크를 찍어줘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온 거죠. 이러한 시대가 이제 빠르게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한 그 산업의 어떤 발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갖고 왔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1950년도에 인공지능 얘기가 나왔는데 왜 지금에 이렇게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냐.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저 대학 다닐 때 인공지능 하는 교수님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올드 패션한 학문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90년대, 2000년도에 보면. 저 연구실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옛날 거 하신다. 왜냐 인공지능이 계속 침체기에 있다가 2010년도, 16년도 들어서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힌튼 교수님이 이제 그 딥러닝, 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제안하신 분인데,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너무 없었고 그 전에는 뭐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학습하기가 어려웠고, 또 하나는 컴퓨터가 너무나 느렸고 옛날에는, 그 다음에 밑에 두 개는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됐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 뭐 이런 것들의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 지능 중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고 있는 지능이 시각 지능입니다. 그렇죠? 컴퓨터 비전으로 컴퓨터가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명령을 내려주는 이러한 분야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율주행차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죠. 지금 보면은 어때요? 지금 자율주행차가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저기 트래픽 라이트에서 신호등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죠. 저 박스에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들도 트래픽 라이트를 굉장히 잘 인식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보행자 감시나 아니면 주차 감지 이런 것들도 보면 요즘은 위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디가 비어 있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래픽 흐름 분석이라든지, 요즘은 컴퓨터 이 자동차에 카메라가 다 달려 있으니까 이 지자체에서는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노면 상태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이렇게 파여 있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따로 인력이 나가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카메라를 붙이고 다 다니니까 이거를 이제 노면 상태를 측정해서 어디가 크랙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해서 시청이나 이런 데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는다 하더라고요. 기존에는 몰랐던 것들이 데이터로 다 들어오니까 다 보수 공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 쪽에서의 인공지능 접목은 역시 또 굉장히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실 의료 시스템은 우리가 서울에 살던 제주도에 살던 일정한 수준의 좋은 퀄리티의 의료 시스템을 똑같은 많은 사람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이런 툴들이나 아니면은 진단 시스템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MRI and 가능할 CT are a form 것입니다. of planar slice data, meaning that ultimately there are CT나 series of MRI의 slices. 이런 And if we want AI to learn to 분석 identify 같은 objects 역수, within them, we need to 암을 embed these 진단하고 objects 하는 within each 것들도 slice. 가능할 것 I'll be 같습니다. demonstrating. 우리가 이미지를 찍어서 암을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병리학과도 보면은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할 때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이 H&E 염색이라고 해서 염색을 이렇게 해서 보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한 30분에 1시간 정도 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요즘은 디지털 병리라 해서 컴퓨터가 색칠을 해줘요. 한 2, 3초 만에. 그럼 사람이 이렇게 가서 병리과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생산할 때 어디가 부족한지 아니면은 바코드 읽기, 제품 조립, 뭐 유지 보수 이런 것도 워낙 많죠. 요즘 이제 드론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뭐 UAM이라고 해서 이제 날아다니는 택시들도 많이 다닐 텐데 그게 이제 무인화, unmanned라고 하면은 굉장히 인식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겠죠. 작물 수확 모니터링이나 곤충 어디 이렇게 농촌 같은데 카메라로 어디에 곤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도 있고 가축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식물이 질병이 있는지도 검사할 수 있고 너무 많죠. 항공 측량이나 뭐 우리가 이런 편의점 같은데 어디에가 이 제품들이 많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 보충해 주는 시스템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영상도 한번 보시면은 요즘은 그 언맨드 사람이 없는 편의점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뉴욕 같은 데 가보면 사람이 없고 결제를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내가 뭐를 집어서 나가는구나를 이제 체크를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나갔으면 자동으로 채워주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체크를 해서 나가게 되면 굉장히 간편하게 우리가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인공지능이 이제 그 메디컬 영역 쪽에 의학 쪽에도 많이 이제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트렌드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2010년도부터 인공지능이 의료기기에 많이 접목이 되면서 2016년도에 이 FDA에서 허가받은 개수, 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치형 센서,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AI로 어떤 토모신세시스의 이미지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CT나 MRI 영상을 자동으로 암을 진단해주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미국에서 벌써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당뇨병을 측정하는 센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면 저는 무슨 연구를 하고 있냐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임플란터블 알츠하이머 센서라고 제가 갖고 왔죠. 그래서 조그만 센서를 이 브레인에다가 이제 삽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기억을 재생시키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이제 조그맣게 생겼는데요. 저 센서를 브레인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서 광으로 신경을 재생을 합니다. 그럼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는 그 속도를 늦추고 더 좋은 거는 기억을 좀 더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임플란트 센서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제 눈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센서가. 그래서 여기에 뼈를 이제 깎아가지고 조그만 센서를 이제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뇌에 보면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마 앞에다가 이제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학 방식으로 해마를 자극하는데요. 우리가 그 임플란트 센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센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게 전자회로기 때문에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삽입을 하면 이걸 빼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전원의 공급을 외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우리가 전화기 충전하는 것처럼 이제 무선 충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코일을 이 두피 바로 밑에다가 감아놓고 센서는 브레인 안에 있고, 그럼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트랜시버를 이제 줘야 되죠. 그거를 이렇게 헤드셋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헤드폰 끼고 다니죠. 그러면은 이제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환자나 알츠하이머 환자가 낮에 이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밤에 와서 충전하시고 이런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그다음에 이제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안에 있는 센서를 이제 껐다 켰다 하고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리겠지만 실제 저희가 이렇게 동물 실험까지 완료를 해서 기억이 좀 재생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식약처와 함께 이제 인허가 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와이메이즈 실험이라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동물 실험 이런 것도 학생들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공간 지각 능력이 얼만큼 증가됐는지를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쥐를 그냥 해놓으면 얘가 와이메이즈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센서를 장착하고 실험을 해보면 와이메이즈를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 지각 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쥐의 그 브레인은 너무 작기 때문에 센서가 안에 들어가 있어도 이 광학 센서라고 했죠. 빛이 나거든요. 빛이 이제 밖에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는 연구가 이제 이 비전으로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겁니다. 시각 지능이라고 했잖아요. 자, 엑솔로톨스라는 요 우리가 아까 그 우파루파라고 하던 그런 그 도룡뇽과죠.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체 신호를 측정하려면, 자율신경계 변화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센서를 붙여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카메라만 이렇게 찍어도 이런 맥박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컴퓨터 비전 기술을 통해서 얼굴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러 개의 이런 특징점들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찍으면은 BPM이라는 것이 이제 펄스에 대한 값, 그 다음에 SpO2는 산소 포화도, 그 다음에 브리딩 레이트,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율신경계 변화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지 아니면 침착한지 이런 것들까지 측정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 지수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과학관 같은 데도 저기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쭉 찍으면 아, 지금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구나, 아니면 좀 따분하구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각지능은 굉장히 프라미싱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죠? 터미네이터 이런 거 학생들은 못 봤을 텐데 보면은 막 이렇게 보면서 이 정보들이 나옵니다. 사람들 정보들이. 그런 것들과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기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내용도 했었고, 그다음에 많은 인공지능 발전이 있는데 한 가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이 어떠한 그 질문이 주어지고 답이 나오는데 이걸 정확하게 얘가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간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딥 레이어를 사용해서 막 계산을 하면은 뭔가 결과는 굉장히 좋아요. 예측을 잘하고. 근데 이게 중간에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를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식만 쭉 주어진 거죠. 어떤 뭐 비선형 연립방 정식들을 막 주어주고 문제는 있고 이걸 풀었는데 이 푸는 방식이 어디가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문제점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돼 있어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추세입니다. X축이 explainability, 즉 설명 가능한 것이고 Y축이 prediction accuracy라고 얘기를 하면 옛날에 저희가 개발했을 때 한 20년 전에는 알고리즘이 여기 있었어요. 즉 설명도 좀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정확도는 조금 낮은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었는데 지금 딥러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알고리즘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큐러시는 높아지잖아요. 정확도는. 근데 설명이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성은 높아지는데 설명은 불가능해지는 지금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문제이냐? 뭐 다른 영역에서는 뭐 어느 정도 수긍이 될 수도 있지만 의학 부분에서는 자, 이분은 암입니다 하고 진단을 했어요. 근데 진단을 했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즉, 뭐 때문에 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결과만 정확하고 우리가 의학 쪽에서 보면은 이 진단이나 이런 쪽 보면은 이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얘가 왜 무엇을 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돼야 인공지능이 결합된 의료기기가 허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모르는데 어떻게 허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XAI라고 해서 설명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학습용 데이터만 주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좋았는데 이제는 야, 너 이 결과 어떻게 나왔어? 하면 설명까지 해줘야 되는 인공지능 이러한 개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드리면 이제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챗 GPT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오픈 AI는 당사의 최신 AI 모델인 챗 GPT-4를 출시하면서 미국 변호사 자격 시험, 수학 능력 시험, AP 테스트 등 미국에서 통용되는 전문직 인증 또는 학술 시험에서 인간 수준의 퍼포먼스를 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13년 3월 기사입니다.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 세계 총생산의 7%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심각한 기존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과 유럽 전체 시장의 3분의 2는 AI 자동화에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챗GPT 시대의 인공지능은 지식 노동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있는 거죠. 1950년도 앨런 튜링 박사님이 얘기했던 이 튜링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생각하는 기계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를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즉 일정 시간 동안 상대방이 모른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해보고 상대방이 로봇 컴퓨터인지 사람인지를 판별할 수 없다면 그것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 즉 내가 AI와 대화를 했을 때 구분이 안 간다면 그 AI는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즉 저희가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사람이 했는지 AI가 했는지 판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즉 튜링 테스트를 이제 통과할 수 있는 AI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의 10년을 또 봤을 때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학생들도 많이 와 계신데 그 나이 때 가장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 믿지 못했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선생님이 한 고등학교 때 너네들은 이제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올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물이라는 거는 그냥 물 틀어서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물을 사 먹냐, 이거는 진짜 공짜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물을 사 먹는 시대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뭐 상상해 보면 우리가 산소도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렇죠? 굉장히 이게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이제는 그 스켈레톤 어떤 로봇의 그 기계공학과 합쳐지면 정말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처럼 이제 움직이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인지 로봇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찔러보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런 시대에 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시대 변화에 잘 한번 적응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기술과 같이 살아가는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또 인류가 어떻게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올 수 있을까? 진짜 생각이라는 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앞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표는 제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